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사전투표에서 36.93%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해서 투표율이 80%를 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요. 본투표율은 생각보다 낮아서 최종 투표율 77.1%에 그쳤습니다. 이번 대선은 만 18세 이상 학생 유권자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영호남이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주는 현상 그대로 이어졌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확진자와 격리자의 참정권 침해 문제도 새롭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한 점이 또 본투표에서는 1시간 반 동안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인데요. 의학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주기적인 팬데믹이 올 수 있는 만큼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치러진 20대 대선 보다 완벽하고 또 성숙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이었길 기대해봅니다. 3월 10일 목요일 아침에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외천교 지난 136.6km 지점 갓길에 대형 차량 고장으로 정차 중입니다. 이동하실 때 참고하셔야겠고요. 중부내륙지선 금호 방향 성선화들목 부근 차량 정체 빚고 있고 용산동 27km 지점 양방향은 차량 이동량 늘고 있지만 제속도로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상황입니다. 침산로 침산내거리에서 남침산내거리 방향 침산내거리 8, 90m 지난 지점 3, 4차로에서 크레인 차량 동원해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중입니다. 차선 변경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달서대로 유천교 내거리에서 성서공단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 길게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랑로 MBC 내거리 방향 송정삼거리에서 반야월내 거리 구간 차량 이동량 많습니다. 이 구간 통과하실 때 통과 시간 23분 예상하셔야겠고요. 신천대로 화원나들목 방향 동신교 남단에서 침산교 남단까지 긴 구간 정체 빚고 있습니다. 국채보상로 청구삼거리에서 MBC 내거리 방향도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16도, 대구 포항 19도, 청도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매우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의 대기 역시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4.3도, 습도는 86%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목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입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매일신문 김근우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밤새셨을 것 같은데 특히 김근우 기자는 정치부 기자라 네. 두 분 다 마찬가지겠지만 새벽 4시 예. 반에 퇴근했거든요. 지금 1시간 자고 나왔는데 어떻게든지 머리가 안 굴러가는 상황 속에서도 네. 방송을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가 전혀 안 납니다. 네. 천영길 기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중랑구 보궐선거가 막판까지 좀 표 차이가 줄어들면서 새벽 4시까지 상황과 결과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있다가 1시간 반 정도 자고 열심히 예. 나왔습니다. 이게 어쨌든. 하필이면 선거가 다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게 좀 진행이 되는 그렇습니다. 워낙 바람에 박빙이었죠. 자, 대선 얘기는 잠시 후에 이슈 토크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울진 산불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저는 어제 뭐 대통령 선거 투표율을 지켜보면서 이것보다도 더 관심이 갔던 게 울진 산불의 진화율이 이 투표율보다 훨씬 좀 넘었으면 좋겠다 지켜봤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로써 벌써 산불 발생 7일째를 맞았습니다. 일단 바람이 좀 잦아들면서 오늘 완전 진화제의 기폭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금강 소나무 숲이 조성된 일대에는 이 불을 진압한 다음에 화세가 강한 또 응봉산 진화에 좀 집중할 방침입니다. 오늘 울진 지역에는 서풍이나 북서풍이 초속 3m 안팎으로 불어서 이 진화 작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오늘 오전 6시 40분께부터 이 장비와 인력을 집중 투입해 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금강소 숲 부근 진화를 마무리하면 진화율이 80%대로 높아질 전망인데요. 지금까지 산불 영향구역이
19,080헥타르로 추산되고요. 이 시설물은 이 주택 290여 채 등 이 455곳이 지금 불에 탔습니다. 피해가 엄청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오후에 그 울진 국민체육센터에 머물던 이재민 146명 가운데 86명이 덕구온천 리조트에 마련된 임시거처로 이동을 했고요. 네. 이 체육센터에 머물기를 원한 이 39명 그대로 남았는데 하루빨리 이게 산불 진화도 마무리하고 또 이재민들이 자기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80%를 넘어서 100% 완전 진화를 네.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발화 원인을 지금 어떻게 찾고 있나요? 네, 뭐 일단은 여러 가지 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은 담뱃불로 인한 실화다라는 설이 굉장히 좀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 산불 자체가 현재까지는 이 왕복 2차로 산과 바로 붙어 있는 이 도로 옆에 있는 배수로에서 처음으로 발화했다. 이런 식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예. 문제는 여기 보행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여기다가 담뱃불을 투기하진 않았을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뭐 그 당시에 10분 전후해 가지고 한 4대 정도 차들이 지나갔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 투기한 담뱃불이 이번 산불의 원인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관측이 좀 설득력 있게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왔었거든요. 지금 이 4대 차량을 대상으로 파악을 하고 있겠네요. 네, 뭐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현장 조사 과정에서 담배꽁초가 발견이 됐다든지 이 담배꽁초 때문에 뭔가 불이 났다라고 딱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또 CCTV 영상을 보면은 지나가는 모습을 차들이 지나가는 모습은 보이는데 거기서 뭐 담뱃불을 휙 던진다든지 그런 모습이 포착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합동조사반이 이 불을 다 끄고 나서 이 조사반이 꾸려진 뒤부터 본격적으로 좀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진화가 우선이니까요. 그렇죠. 일단은 불을 다 끄고 나서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때쯤 되면은 과연 증거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소식을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어제 뭐 대통령 선거와 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었는데 대구시 성관위가 이 투표소 안에서 손안행위를 벌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 고발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남산동 한 투표소에서는요, 이 투표용지에 날이 나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개인 도장이 아님을 이유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이 자신이 받은 투표용지를 흔들며 이 고성을 지르고 이 투표함 이 봉인지 일부를 또 무단으로 훼손한 사건이 벌어졌고요. 예. 또 북구의 한 투표소에는 기표용구가 희미하게 찍혔음을 이유로 이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하면서 고성과 욕설과 함께 항의를 하면서 또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고 1시간 이상 이 투표소 내부에 머무른 이 2명에 대해서 이 고발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이 투표소에서 정상적인 투표 진행을 하지 않고 방해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되고요. 또 투표소에서 손안행위에 대해서 이 퇴거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 징역 2년 이하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방선거도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이 손안행위들은 앞으로 좀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야, 대선 얘기를 해야겠죠? 네, 20대 대통령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이제는 당선인 신분이 됐습니다. 또 대선과 함께 치러진 대구 중구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무소속 임병헌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 선거 결과와 함께 앞으로 남은 과제를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정치 입문 9개월 만에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1년도 안 된 시점에 이 첫 선출직 도전이었어요. 한 번도 뭐 선거에 나서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같은 분들이 이걸 보면 상당히 좀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그러네요. 본인은 2번이나 도전했는데 한 번만에 이렇게 된 사례가 생겼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상대 정당에 쏟아졌던 고발 사주 의혹이라든지 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주가 조작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었고 이런 네거티브가 아니더라도 이제 뭐 실언을 많이 한다든지 정책적인 이해도가 부족하고 또 정치적인 경험도 부족하고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을 의심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샀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과반이 넘는 정권 교체 열망에 이 덮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사실은 뭐 덮였다. 유연성이 좀 부족한 경향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어제 우리가 굉장히 박빙의 대선이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한 1,600만 표 정도를 득표했거든요. 예. 표수로만 봤을 때는. 근데 이게 득표수로는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투표율이 높았다는 거고 그 투표율이 높은 상황 속에서 1,600만 표 이상을 득표를 했기 때문에 당선이 된 건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정권 교체 열망이라는 단어로 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국은 뭐 현 정부나 민주당에 대한 이런 반감이 윤석열 후보 개인에 대한 우려를 덮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거운동 기간 동안 대구 경북에 상당한 공을 들인 걸로 나타났죠. 네, 윤석열 당선인이 22일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 대구 경북 유세 차량에 오른 게 19번이었습니다. 19번요? 네, 24번 올랐던 경기도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방문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당 지지세가 높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집토끼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인데요. 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과 마지막 날 모두 이 대구를 찾았던 게 눈길을 또 끌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지역민들도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네, 대구를 너무 많이 찾아와가지고 저는 올겨울에 정말 찬바닥에 원 없이 앉아본 것 그렇습니까? 같습니다. 유세 현장에서 이 정말 보수 텃밭이라고 할 만큼이 압도적인 지지가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요 정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그때는 워낙 역대급 8080이 나왔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전국에서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이 48.56%였는데 대구에서는 75.14%, 경북에서는 72.76%로 상당히 압도적인 그런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안동이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 민주당 역사상 이 처음으로 배출한 대구 경북 출신의 대선 후보였으니만큼 좀 최다 득표를 노렸겠죠, 민주당 역사상. 근데 대구에서 21.6%, 경북에서 23.8%를 얻어가지고 일단 대구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로는 대구 경북 합산으로 최다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근데 네. 출구조사 때문에 해도 한 24%가 나온다고 예측이 됐었는데 이거보다 적었고 또 목표로 했던 30%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자, 어느 때보다 참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새 대통령이 풀어가야 할 과제 많겠죠. 네,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윤석열 당선인은 5월 9일 밤 12시 즉 10일 0시부터 공식 취임을 합니다. 네. 이 선거 결과 표차가 24만 7천여 표에 좀 불과했기 때문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부터 선거를 치르는 내내 갈라졌던 이 국민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이 막중해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당선 인사를 하면서 이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 예.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득표 차이는 87년 대통령 선거 이후 가장 적었고요. 또 민주당이 170석이 넘는 국회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2024년 총선 전까지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 통합과 협치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정책들을 펼칠지가 좀 이 눈앞에 시험대로 올라와 있고요. 또 젠더 갈등이 좀 일었잖아요. 네, 특히 윤석열 후보 본인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좀 이야기하면서 이 선거 기간 동안 성별 갈라치기가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받았는데 이 젠더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좀 관건입니다. 네. 여기다가 이 대선을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대치를 또 찍으면서 이 방역이라든가 사회적인 거리두기 정책으로 어려워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난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도 눈앞에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았던 핵심 원인으로 꼽혔던 이 부동산 문제도 빼놓을 예. 수가 없는데요. 이 부동산 보유자들이 최근 급격히 오른 각종 세금으로 인한 이 조세 저항도 격렬한데 또 그 방송사들의 출구 조사를 보면 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또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경향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불만들을 어떻게 잘 아우를지도 앞으로 좀 윤석열 후보
당선인 앞에 놓인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또 외교 안보 상황도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상당히 좀 불안감을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나 또 러시아는 핵보유국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전처럼 뭐 섣불리 미국이라든지 나토군이 참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 신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대립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는 러시아 제재에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보복 제재 우려도 있고요. 또 러시아산 원유하고 가스 이 수입 금지가 미국하고 서방 쪽에서 나오면서 이 기름값도 많이 오를 수 있고요. 이게 결국은 이제 외교 안보가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경제에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역 입장에서는 새 대통령이 어떤 문제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세요? 네, 사실 선거 결과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느꼈을 겁니다. 이 수도권의 승패가 선거를 가른다.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이 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 건지가 앞으로 좀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 나왔던 정책들을 보면 이 부동산 공급 물량을 늘리는 부분이 대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든가 또 교통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는 사업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는데 어떻게 해소할지 관심을 좀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균형 발전 정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네. 앞으로 뭐 인수위 기간 중에 좀 그림을 그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지지를 보냈던 만큼 기대감도 크지 않을까 싶은데 윤석열 당선인의 특히 공약이 뭐였죠? 네, 아무래도 첫 번째 공약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이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동대구역 광장에서 유세중 홍준표 의원이 이 통합신공항은 국비로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형님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예. 군의군이 대구시 편입 추진이 늦어지면서 공항 추진 사무에 대한 지금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이거든요. 이것부터 푸는 게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울진에 있는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를 공약으로 약속했는데 이것도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부분이라서 어떻게 풀 건지 이 과제로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제를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통합과 협치의 리더십이 중요하겠죠. 네,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을 갖고 있는 여소야대 상황이잖아요. 네.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좀 두드러진 약진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구도 자체는 아마 다음 총선 때까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 네 형님이라고 대답한 거에 조금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좀 윤석열 당선인이 뭐 여러 가지 우려를 노출했지만 이런 좀 화통한 성격이라든지 사람을 끄는 매력만큼은 확실히 있다라는 게 좀 이 정치권의 지금까지 평가였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굳이 같은 편이 아니더라도 야당을 대상으로도 이렇게 네 형님 하면서 좀 어차피 이제 우리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 리더십을 좀 발휘하면서 과감한 소통을 좀 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형님의 기대를 걸어야 되겠네요. 거기다가 기대를 걸겠습니다. 자,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도 좀 살펴봐야죠. 무소속 임병헌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득표율 22.39%로 당선이 됐는데요. 막판까지 아주 손에 땀을 쥐는 그렇습니다. 개표였습니다. 국민의당 권영현 후보가 득표율 21.56%로 이 표 차이가 1,200여 표 정도 났거든요. 이 소선거구제 하에서 지금 가장 낮은 득표율로 당선된 것으로 제가 87년 이후에 확인을 했는데요. 가장 낮은 득표율. 네, 가장 예. 낮은 득표율이었습니다. 이 대선 직전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가 되면서 마지막까지 좀 치열했습니다. 아무래도 남구청장 3선을 지냈다 보니까 남구에서 높은 득표율로 우위를 점했는데 이 중구에서 상대적으로 좀 저조했지만 이 국회의원 당선자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복당이 추진되겠죠? 네, 뭐 원래부터 이 탈당을 하면서 이 당선 즉시 복당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뭐 선거 기간 내내 마찬가지였고요. 어제도 제가 이제 당선인 일문일답을 하러 찾아가가지고 물어봤는데 무조건 복당할 것이다. 무소속으로 활동할 계획은 없다. 중앙당에서도 아마 받아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복당이 가능한가요 지금? 일단 뭐 이준석 대표가 복당 가능성을 좀 열어놨습니다. 원래는 안 된다고 했었다가 좀 다시 입장을 바꿨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는 좀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합니다. 왜냐하면 뭐 비난의 소지도 있고 어차피 이 무소속으로 둬도 국민의힘이랑 같이 활동할 사람인데 이걸 굳이 받아줘서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다. 이런 판단을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3월 10일에 아침이 밝았고 네. 이렇게 대선과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남았어요. 네, 이제 불과 80여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 당선된 이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이 낙선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단은 지방선거 후보자들 선거운동 못하게 좀 했었거든요. 이 부분도 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선거구 획정이 아직도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대통령 선거 당선자가 나왔으니까 선거구 획정부터라도 국회에서 빠르게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방선거에 관심을 보여야겠네요. 네, 예. 6월 1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매일신문 김근우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51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산품이 있는 것처럼 식물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자라는 특별한 특산 식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물들을 그림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세실 리포터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특산식물이라는 말이 조금은 낯설게 낯설어요.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식물들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과 울릉도에서만 자라는 식물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식물로는 뻐꾹나리, 복주머니란, 참배암 차즈기 등이 있습니다. 이름도 낯선 특이하네요. 이름인 것 같아요. 네. 이런 특산식물과 희귀식물들을 그림으로 전시한 세밀화 전시가 대구 남부도서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어떤 식물들이 전시되고 있는지 남부도서관 임종수 주무관을 통해 전시에 대한 소개를 들어보시죠. 저희 남부도서관에서 3월 7일 월요일부터 3월 25일 금요일까지 대구 경북 및 울릉도 지역의 특산 희귀식물을 세밀화로 그린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세밀화를 통해 우리 지역 특별한 식물들의 모습과 세세한 특성까지 상세하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어 교육적인 가치도 큰 전시회입니다. 저희 지금 전시되고 있는 식물들은 뻐꾹나리와 복주머니란 등 대구 경북 지역 희귀식물 5점, 대구 경북 지역 특산식물 4점, 섬 초롱꽃과 섬 꼬리풀 등 울릉도의 특산식물 7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관람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을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다는 반응이 많았고, 또 세밀화를 평소에 자주 못 보는데 이렇게 세밀화로 보게 되니 마치 사진처럼 느껴져서 신기하고 좀 대단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전시회에 소개된 식물들을 직접 찾아보고 두 눈으로 실물로 보고 싶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정말 식물을 이렇게 자세히 볼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전시 관람하는 분들 반응은 어땠나요? 네, 사실 흔히 보는 식물들이 아니다 보니 전시된 식물의 이름이나 생김새도 상당히 낯설었는데요. 이렇게 전시를 본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생소한 식물들을 세밀화를 통해서 상세히 만나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세밀화라서 식물의 전체적인 모습만 그려두는 것이 아니라 뿌리나 꽃, 이파리까지 상세하게 그려내면서 작은 부분까지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전시돼 있더라고요. 전시를 관람한 시민들의 소감도 함께 들어보시죠. 친구 소개로 이제 괜찮은 작품이 많다고 해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처음 보는 식물이었는데 그림으로 보니까 실제로도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도 많이 했었고, 이번에 울릉도 관련 이제 식물을 보면서 대한민국에는 여러 식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봄에 꽃 구경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림으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식물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고요. 울릉도에서 난다는 섬버들 그림을 봤는데 솜털 하나하나 다 보이게 잘 그려놔서 너무 신기했어요. 희귀 식물이라고 그래서 어떤지 되게 궁금했었고요. 희귀 식물에 대한 정보랑 모습이 세밀하게 전시되어 있어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알고 있었던 식물은 저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끈끈이 주걱이라고 저기 식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봤는데 초등학교 때 예전에 배웠던 그런 생각도 나고 해서 되게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도 다가왔는데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희귀한 식물을 그림을 통해서라도 볼 수 있으면 배워가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전시는 봄을 맞아서 시민들이 그림을 통해 봄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되는데요. 특히나 세밀화, 말 그대로 실제처럼 섬세하게 그려진 그림을 볼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하면서 시민들이 우리 지역의 특산 식물을 더 쉽게 배워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전시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배워갈 수 있을지 임종수 주무관을 통해 이어서 들어보시죠. 우선 시민들이 평소에 접하기 힘든 세밀화라는 장르를 소개하고 싶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자생하는 특별한 식물들의 모습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세밀화는 대상을 정밀하게 그려내어서 예술적 가치가 높고 사진으로 담아내기 힘든 부분까지 표현함으로써 그 의미가 큽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시민들이 우리 지역 특산 희귀식물에 대한 정보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의 식물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세밀화를 통해서 식물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주변의 식물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봄을 맞이하여서 세밀화 전시를 준비하였는데 세밀화 속에서 생생하게 피어나는 식물들을 관람하시고 봄 기운까지 가득 담아가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남부도서관으로 많이 방문해 주세요. 우리 지역의 특산 식물과 희귀 식물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25일까지 남부도서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안세진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16도에서 20도까지 올라가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아 포근하겠고요.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고 대기질이 나쁩니다. 건강관리에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